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고구려에 가면은 첫 번째는 추모잖아요. 주몽. 그런데 6대 임금이 태조대왕이에요. 왜 6대에 태조란 명칭이 들어왔을까? 태조가 보통 넘버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국들을 병합시키는 전쟁 내지는 복속 과정이 펼쳐져요. 그래서 6대 태조대왕 때까지는 홀본부에 출발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흡수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6대 태조대왕 때는 요소지방에다가 10성을 쌓아요. 10개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은 단순한 보루라든가 이런 포트 개념이 아니라 저는 관리체제라고 봐요. 3프로TV 특별 기획 푸른 한국사 대륙의 문 해양의 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너무 땅 중심으로 가지 말고 좀 해양 중심, 해륙 중심으로 한번 가야 된다. 왜 또 푸른이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 붉은으로 할까? 아니, 그냥 갑자기 붉은 한국사. 시작부터 이렇게 또 그건 약간 좀 느낌이 다르다. 예, 푸른 한국사는 뭔가 이렇게 어떤 미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지. 예, 밝은 데 해양. 예, 맞아. 하늘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해양이니까. 파란 한국사라고 했으면 이의 제기를 했을 텐데 푸른까지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조금 놓쳤던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네. 고구려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죠, 뭐. 별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일 넓었다 정도, 뭐 광개토대왕 장수왕. 맨 신라 얘기만 추창하고 어? 비율로 따지면은 원래 3, 3, 4 뭐 이 정도만 균형 있잖아. 그지? 보니까 1, 2, 7. 옛날에 저 카드 칠 때 삐리칠이라고 그러지. 네, 1, 2, 7. 고구려 1, 백제 2, 신라 7 정도로 배운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명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이제 고구려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고구려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게 어떤 거 혹시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거든요. 고구려만 그러면 신바람이 나요. 특별한 역사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잘 모르고 있는데 아는 거는 이거죠. 아, 고구려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마민족이었었다. 그렇죠, 그렇죠. 토대를 이룬 사람은 광개토대왕이었었다. 네. 이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고구려가 전성기 때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은 서북쪽으로는 유목민족들이거든요. 흉노의 뒤를 이었지만 그 뒤에 투르크라고 하잖아요. 지금 돌골족들. 네. 그리고 사이에 뭐 유연도 있죠. 그리고 주로 이제 선비족도 있고 중국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때 서북방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기마군단을 토대로 한 유목민족들의 공격. 그다음에 중국 지역은 분열돼 있건 통일돼 있던 간에 늘 동쪽으로 진출하거든요. 이걸 방어하는 게 고구려예요. 그러면서도 수동적이었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고구려를 보통 제가 700년 이상 존속한 나라 그러는데요. 700년 이상이란 말을 쓴 거예요. 700년이요? 700년 이상. 그렇게 됐나? 그럼요.
기원전 37년에 건국했잖아요. 예? 676년에 망했으니. 아니죠. 668년도에 평양성이 항복하고요. 아. 671년도에 부흥운동에 있어서 안시성이 항복하면서 그거는 일단 끝나요. 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약 700년이지만은 대략 700년. 오래갔구나. 존재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은 그렇죠.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더 이전에도 응? 고구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와. 북한에서는 그 전에 구려국의 존재 그래서 이미 3세기 중반부터 시작됐다. 그런 계열성 많이 있죠. 기원전 사실. 3세기. 네, 네. 백제와 신라는 생긴 게 늦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더 지속 기간은 짧다는 거죠. 짧죠. 그냥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대 세력과 싸우면서 그 자리에서 그 풍파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700년이라는 오히려 건 영토를 대단하다. 확장시켰다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고구려는 굉장히 자그만 소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원조선 있죠. 뒤를 이은 유한조선이 패배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민족은 전부 다 풍지박산 난 거잖아요. 일단 정치적으로서는. 예. 그런데 즉시 우리는 곳곳에서 복국운동 내지는 독립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언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세기 말부터. 그래가지고 그 전에도 물론 부여도 있었고 네네네. 불효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죠. 여러 개 중에. 그렇죠. 소국들이에요. 참 이건 말씀드릴게요. 음. 고구려에 가면은 첫 번째는 추모잖아요. 주몽. 그런데 6대 임금이 태조대왕이에요. 그 양반은 오랫동안 제의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하다. 왜 6대에 태조란 명칭이 들어왔을까? 태조가 보통 넘버원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퍼스트가 고구려 아니죠. 태조 알아? 네? 고구려 태조 들어봤어? 태조? 고구려 태조. 태조가 저는 주몽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난 고구려 태조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 고구려는 동명왕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고구려의 동명성왕. 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추모. 주몽.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몽. 예. 추모가 가장 척한 명칭이에요. 네. 예, 주몽. 그런데 6대 가면은 태조대왕이 등장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예. 하면 다 왕으로 끝나잖아. 광개토왕, 장수왕, 뭐 네. 근초고왕, 뭐 근초고왕 맞지? 무슨 조 뭐 이런 게. 그런데 거기 뭐 태조가 붙어? 그래 왕 이름이 태조가 약간 붙는 거는 뭐 네. 저쪽 그렇죠. 조선시대나 와서 붙는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우리가 말하는 보통 중시조일 수 있겠지만은 건국시조에게 붙이는 명칭이 태조잖아요. 그 일반 그렇죠. 명사로서. 네. 네.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독특하다 거죠. 왜 좀. 그럴까? 그런데 그때까지 벌어진 일이 뭐냐면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국들을 병합시키는 전쟁 내지는 복속 과정이 펼쳐져요. 그때까지. 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선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처음 건국할 때는 이 땅에 수많은 소국들이 있었는데 그 소국들을 예전에는 부족 국가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김 PD님은. 네. 그다음에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성읍 국가라고 배웠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분히 그런 것들은 처음으로 부족국가가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성읍국가가 만들어졌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 건데 이미 그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유만조선도 있었고 한나라 전쟁을 벌였으니까 1년간에 걸쳐 대전쟁을 벌였고 그 전에 원조선이 있잖아요. 고조선이. 고조선.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붕괴했지만 거기 모든 건 남아있는 거예요. 영토도 남아있죠. 거기 사람도 있죠. 생산물도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바로 조선의 후예라는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부흥운동 내지는 독립전쟁을 벌이죠. 더군다나 당시 한나라가 흔히 말하는 유만조선의 영역을 정치를 장악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소국들이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부족국가라든가 성읍가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소국 그냥 소국 그대로 보자 사료대로. 각자 다시 나라를 세우고 각자 살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나라들은 원래가 조선의 새끼들이에요. 모자 관계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들은 서로가 우리가 4개의 소국의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토를 팽창하기 위해서도 개인적인 야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또 한 가지는 바로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나는 조선을 계승했다는 주장을 할 거잖아요. 내가 적자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전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민족 구성원들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다물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왔죠. 다물. 다물이란 말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이거예요. 려어 고구려 말로 위 일컫는다. 무엇을 복구토 옛 땅을 복구하는 것. 이게 다물이라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추모가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홀봉부여를 고구려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옆에 있는 그 비류국을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다물도를 설치해요. 그리고 다물이라는 용어가 그때 소개가 되는 건데 옛 땅을 수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한다. 수복이란 말은 제 표현에 보통 회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물은 제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국시예요. 무슨 우리말이에요? 다물이라는 거는 게? 옛 땅을 수복한다. 그게 다물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요. 네. 한자로 다물, 오늘날의 트루키에까지 다 공통된 언어예요. 마을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구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달은 네. 아사달. 우리 옛날에는 그러네요. 양지음장 그러고 양달 음달 그랬잖아요. 마을 네, 동네, 도시 언덕, 그런 뜻이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물이라는 용어인데 실질적으로 그랬으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받고 원나라의 간섭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그 직전부터 정확한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승려 이련을 비롯해서 이승유가 제홍운기를 썼고 그다음에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을 써서 우리 민족 고대 역사를 다시 알려주잖아요. 예. 그 이전에 썼던 역사를 다시 이분들이 호메로스처럼 다시 리바이벌 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승유의 제홍운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대부분 삼국유사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우리 나머지 국가들은 조선을 계승한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제 세 분의 글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시기에 다시 리바이벌 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면은 끝나고 나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맥맥히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구려는 처음에 다물이라는 용어니까 저는 그걸 국시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부터 조선을 계승하고 옛 조선의 땅을 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소국들 우리 제가 쉽게 예를 드는데요. 우리 후삼국 시대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신라가 중앙 집권력이 약화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곳곳에서 지방 세력들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나 쉬워요. 그럼 반란 일으킨 호족 세력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그런 정치를 형성했는가? 아니잖아요. 통일신라라는 국가적 체제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정치 세력이 다만 모였을 뿐이잖아요. 후삼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거죠. 그런 걸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국시대의 초기 여기를 또는 전기까지도 과거 오랫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국가 단계를 이루지 못했다. 아니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정치력이 약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원 조선 계승성을 앞에 내세우면은 당연히 그 나라들은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소국들이 서로가 전쟁 내지는 타협을 해가면서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고구려예요. 고구려다. 고구려는 처음에는 무슨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그럼? 고구려 추모의 아버지가 해모수잖아요. 이렇게 해모수. 해모수. 그래 드라마에서 봤다. 그렇죠. 해모수가 북부의 천재잖아요. 그 북부라는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북부요. 예. 근데 다시 동부로 도망오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나중에 거기서 아래에서 깨어난 존재가 추모잖아요. 북부의 천재가 해모수가 내려와서 정체를 알 수 있는 유아부인이랑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부인은 아버지 하백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랬을 때 동부여의 금화란 왕, 금화란 말은 금개구리지만 그건 한자 말이고요. 아마도 감개 언어. 그래서 아마 우리 알타여의 신을 뜻하는 걸 거예요. 어쨌든 금화에서 구조돼서 간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있는데 천장에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아 부인이 몸을 피하는데 결국은 햇빛이 감응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잖아요. 이건 알타이계에서 흔한 얘기예요. 하늘의 점지에서 애를 낳는데 알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천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직접 나는 경우도 있고 알을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난생신화라고 그러는데 난생신화도 두 가지예요. 사실은. 북방에서 해를 상징하는 난생신화도 있고 남방에서 알고 있는 난생신화도 있는데 고구려에서 보여지는 난생신화는 바로 해의 또 다른 상징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존재가 추모. 다 아시잖아요. 추모죠. 추모. 정확한 명칭은 추모예요. 그거를 주몽이라고 우리가 중국사료나 삼국사에 삼국유사에 써 있는 건데 주몽이란 말은 저는 싫어해요. 한자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를 말아 발음은 추모였는데 그걸 아니죠. 그것도 한자 말인데 그거는 예. 발음에 가깝게끔 고구려인들이 직접 쓴 쓴 말이에요. 거고 어디에? 여기 새겨져 있잖아요. 광교장 B에. 추모라고. 네. 어. 그러나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일부 제가 정확한 표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례는 주몽으로 돼 있죠. 주몽은 주자도 그렇지만 몽자가 안 좋은 말이잖아요. 어리석을 몽자죠. 네? 어리석을 몽자죠. 아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그 추모가 원래 정확한 명칭이에요. 아. 그 추모를 생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러다가 동부에서 성장하다가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것이 역사에서는 졸본부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거 아, 배우셨죠? 음. 제가 이게 또 말씀드려요. 졸본부여란 말을 제가 거부합니다. 졸본부여란 말의 졸자는 무슨 졸자예요? 하여튼 피니쉬라는 의미인 것 아니죠. 같아요. 핀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병졸할 때 졸자죠. 아, 그 그치. 장기 둘 때 제일 저 네. 쫄. 솔저. 네, 쫄병이죠. 본자는 근본 본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광교지장 B에 414년도에 고구려들이 직접 새겨놓은 이 비에는 홀본으로 되어 있어요. 홀? 예, 홀본. 홀은 뭐예요? 홀은 잘 모르시는구나. 인천은 뭐라고 그래요? 예? 인천. 인천이요? 미추홀. 그렇지, 미추홀이잖아요. 수호는 매홀이에요. 아. 아, 동네 고장 이름이에요? 예, 홀자는 뭐냐면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어떤 골짜기일 수 있고 고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골. 일단 홀이에요. 홀. 네, 인천. 그다음에 제가 있는 파주는 수리홀. 김포도 수리홀. 포천은 소홀. 홀자는 고구려 말로 마을, 동네를 뜻하기 때문에 고구려 말로. 예, 삼국사기 지리제 보게 되면은요 고구려 지명에 보면 다 홀자가 다 나와요. 이 홀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졸본이 아니라 홀본이라고 많이 해석하게 되면 북부여라는 방위 명칭과 동부여라는 방위 명칭과 다시 홀본이란 말은 홀의 근본이니까 어쩌면 여기가 근본부여일 수가 있는데 일단 추모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홀본부여의 세력과 결탁을 해요. 여기에 바로 소손어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여인이. 그래서 홀본부에 내려왔던 추모와 홀본부에 있었던 연타발의 딸인 소손어가 결합하면서 탄생된 나라를 연타발이 그 사람 이름이구나. 네, 고구려가 되는 거예요. 또 뭐 먹는 거 생각하셨죠? 막창 대장. 아유, 진짜. 혹시 그 이번에 연타- 왔으면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연타발님이 그러니까 그 추모의 장인어른. 그렇죠. 그래서 거잖아요. 둘이서 그죠? 결합해가지고 일단 초기 고구려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태자가 내려오잖아요. 유리왕이. 아, 유리와. 동부영에 있었던 유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부러진 칼을 찾아요. 재밌잖아요. 아 그렇죠. 7산 7계곡을 건너. 맞아요. 네. 많이 한다. 아유 일단 있잖아요. 역사를 오히려 이 선생보다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반갑습니다. 아유 처음 어휴.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모가 네. 남쪽으로 도망갈 때 자기 부인에게 네. 유아 부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이 낳게 되면은 내가 부러진 칼을 숨겨놓을 테니 찾으라. 네. 그래서 아까 보면 7모난 기둥 남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유리가 결국 찾아내가지고 네. 부러진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딱 맞춰버리기 딱 맞는 거예요. 그 엑스카리버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약간 그 동네마다 있는 설화랑 약간 유사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그건 어디서나 만날 때 표식이에요. 증표. 네. 맞춰보는 거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칼이에요. 엑스카리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절이라는 건 또 있어요. 기구도 있어요.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런데 팩트일 가능성도 꽤 있는 거예요? 팩트일 가능성이 크죠. 맞췄겠지 그때도. 그런데 그런가? 지금 어디나 있다고 그랬지만은 네. 어디나 어디가 있어요. 그럼 백제 있습니까? 신라 있습니까? 가야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기능적 관점에서는 예.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즈왕의 이야기라든가 엑스카리버 같은 걸 보면서 감동받는 이유는 있을 만한데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감동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콘텐츠화 시켜야 되는데 못하는 것뿐이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결국은 소선호가 비류와 온전한 두 자식을 데리고 남쪽으로 탈출 아니면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백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몇 군데를 거쳤지만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현재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인수봉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현재 건너편의 강동구 아시죠? 인수봉이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 풍납동으로 오는 바람에 맞아요. 그 개발이 동네 안 돼.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 풍납동 그렇구나. 풍납동 근처일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선호님이 고구려 건국에도 그다음에 백제 건국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인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여인 몇 명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유화 부인이에요. 추모의 부인. 네. 어마어마한 이 유화 부인 신앙은요. 조선 후기까지 평양 지역에서는 신으로 모셔졌어요. 그래요? 고구려 당시에는 성의 큰 성에는 신모 사당이 있었어요. 진짜라니까. 지금도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가잖아요. 지반시 동쪽 가면은 중국 사례 기록되어 있는 국동대혈 나라 동쪽에 큰 동굴이 있었는데 거기 모신 게 유화 부인이에요.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 사례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소선호죠. 네. 소선호가 우리 역사상에서는 고구려를 세운 나라, 세운 여자, 네. 백제를 세운 여자, 이 두 개 국가를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선호라는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네. 그럼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마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소선호에 관한 논문이 있냐? 없어요. 그 소선호라는 분은 어느 책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그 다 나오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죠. 삼국사기에. 그럼요. 그 삼국사기에 나온다는 거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고구려 역사서에 봉기도 그렇고 백제 봉기도 존재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사 역사상 인물이죠. 어. 그래서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와서 아시는 것처럼 온조는 현재 풍납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에 정착하고 예. 그다음에 비류는 오늘날의 미추홀 아시잖아요. 인천에 예. 문학산성이라고 성이 있어요. 문학산성지로 추용되는 그곳에 도읍을 정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죽죠. 그래서 다시 흔히 말하는 우리 한강 중류의 이 온조 세력과 인천 세력이 연합하면서 백제가 기본 토대를 이루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농경 세력, 하나는 해양 세력. 그때는 아직 성이나 뭐 시 이런 게 이제 없었던 성이요. 때인가요? 우리가 말한 성이 패밀리네. 예. 예. 있었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설화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진짜로 즉 고구려의 그 패밀리와 백제의 패밀리가 사실은 원래는 같은 패밀리였다는 게 진짜 정설인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설화체처럼 보이잖아요. 예, 뭐 아래서 태어나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설화체인데 예. 신화의 정확한 정의는요. 역사성과 설화성이 공존해 있는 것이 신화의 정확한 정의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 팩트나 있었다고 믿어지는 사실을 설화체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 신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글자가. 또는 글자가 있었더라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이란 말을 써요. 네. 신이라 성문서에 나온 표현이지만 그런 표현 문체를 쓰다 보니까 설화체 형식으로 표현된 것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에서 동부를 거쳐 특히 동부에서 홀봉보를 내려오는 과정. 또 한 가지는 특히 소선호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겠구나.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옛날 다 신화 설화인데 그걸 만약에 어떤 팩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걸 역사화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꾸로군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설화체로 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자. 더 그렇게 한 거다. 네, 다만 상징과 비유라든가 은유를 써서 그리고 과장이 좀 들어가죠. 그걸 식역화한다. 이거죠. 전승력이 있으려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집단의 정통성과 연관된 거니까 말 그대로 전체 공명하는 논리 개념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화 또는 설화적이 된 거죠. 과학이 발달한 현대로 오면서 오히려 그게 부작용을 내는 그럴 거네. 수는 있겠네. 네. 그때 당시는 구전으로 다 연결하니까 그렇게 강화한 얘기를 한 게. 본질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사회 근현대사회로 넘어오니까 뭐 아래서 태어났다고? 아니 이게 팩트가 문헌학자와 아니구만. 신화학자라든가 종교학자의 차이점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저도 후자가 한반도에 맞- 있던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말은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연하죠. 문화가 먼저 한반도에 더 발달된 문화가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전수됐겠죠.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고구려에 발달된 문화가 더 남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국가를 세웠겠죠. 그들 중에 일부가. 맞습니다. 네. 그건 자연스러운데 궁금한 건 진짜 고구려를 세운 추모의 아들이 비류와 운조가 아들이 백제 세웠냐 아니면 한 50년, 100년 혹은 200년 후에 한참 뭐 아들이든 신하든 혹은 그 패밀리가 아닌 다른 패밀리가 내려와서 백제를 세운 거냐. 그 차이는 구별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좀 해당하는 연도가 기원 전후한 시기잖아요. 예. 기원 전후한 시기에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모르죠. 그러지만은 이미 중국 지역에서는 문자가 있어가지고 주변국에 관심 있는 지역의 역사를 기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만조선과 한나라의 싸움 과정도 있잖아요. 예. 또 그 이전에 우리 말은 원조선이잖아요. 고조선과 연나라, 고조선과 진나라,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의 싸움 내지는 갈등 과정도 기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저는 더 올려보지만 특히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는 한반도 중부인하면 사만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만이라는 존재의 국명 자체가 조금 뒤늦게 나온 책이지만 조금 뒤늦게 그래서 AD 3세기 전중반기에 나온 책이지만 거기에 보면 국명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 이전 시대라고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죠. 팩트죠.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아들들이 우리가 가는 거구나. 삼국시대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삼국시대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 사실은 북쪽으로도 더 많은 네. 그게 있었고 아니 그냥 한반도 북쪽하고 이렇게 줄이더라도 솔직히 말해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라고 해야 될 일본까지 포함해서 사국? 일본까지 포함해서 일본 왜 이렇게 들고? 아니지 그때 삼국시대라는 게 신라 백제 고구려인데 네. 왜? 네? 예를 들면 신라하고 저 고구려하고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사고 체계가 뭐 같은 게 있나? 완전 다른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의 적통으로서 이 삼국을 얘기하잖아. 근데 만약에 내 생각에 그게 삼국시대 이후에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 고려라든가 이제 단일 국가가 됐잖아. 한반도에서 한반도 중심으로 고려가 만약에 외를 지배했거나 조선이 외를 지배한 상황이었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이게 사국체제가 됐을 거라고 사국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에 외는 독자적인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족 국가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거지. 맞지 않고. 삼국이라고 치면은 삼국이면 어떻고 사국이면 어떠냐 이거지. 그때 당시에 신라 백제 완전히 다른 나라였는데. 약간 내선일체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슨 아니 맥락이 내선일체가 아니라 선내일체지 이 사람아. 그게 왜 내선일체야? 어떻게 좀 보내시려고 또. 그건 내선일체가 아니라 선내일체예요. 이해도 되고 동의는 되는데 하여튼 친하게 지내지 아니 말아야겠다. 그게 제가 이제 교수님의 논리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돼요. 네. 삼국시대라는 이게 용어는 삼국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김부식이 쓸 때 삼국사기를 썼는데 네. 다만 그 이전에 구삼국사라는 명칭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역사 인식이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쯤 되나 그때 가야사로 박사학위 받은 첫 번째 박사학위 받은 김태식 교수가 네. 우리 역사를 사국시대라고 부르자. 네. 왜냐하면 가야가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가야까지 사국시는 뭐 사국이 그건 돼요. 인정.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오국시란 말은 부여예요. 부여. 제가 이 부여지만 제가 제 유튜브에서 꽤 조회수가 많은 게 그 부여인데 부여가 우리 생각하는 달리 굉장히 큰 나라고 장기 지속한 나라예요. 부여가요? 그럼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부여를 따로 볼게요. 고조선 끝나고 고구려 세울 때까지. 고조선이 끝나갈 무렵에 부여란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그 부여는 큰 나라인데 그거 빼죠. 그럼 오국시대가 되잖아요. 네. 됐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외가 있다. 외국이란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좀 늦게 등장해. 중국 사료 속에 외 오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외란 이름이 있었고요. 일본이란 국고는 670년에 처음 생겨요. 왜냐하면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 삼국 통일전이 끝난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복국 전쟁도 패배하잖아요. 663년 백강전투에서. 그리고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탈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일본국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정치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그때 일본이란 국호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는 그 전에 왜냐면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를 하나의 체제로 보자는 거예요. 시스템 이론이에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그게 정확. 그러네. 지금 맞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 그러네. 비슷하게. 좀 복습들을 그리고 또 하나 주고. 우리 김 선생님의 의견에 내가 보완 내지는 정정할 게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각각 다른 나라다. 음. 정치 세력이 다른 것뿐이에요. 같은. 지금 남북한이 다른 나라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알다시피 하나의 언어 공동체예요. 네. 하나의 혈연 공동체. 아니, 근데 물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남북한은 조선, 고려 혹은 통일신라 포함해서 이 영토적인 측면에서 사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반도란 단어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런데 동북아 네. 그리고 사실 남북 간이 뭐 이 결별하고 지금 다른 국채를 세운 게 뭐 유구한 세월이 같지만 70년. 역사로 보면은 솔직히 100년도 안 된 거예요. 70년 된 그렇잖아. 네. 근데 삼국 시대라는 거는 기간으로도 엄청 긴데다가 그렇잖아요. 왕의 열조들이 있잖아요. 열조들. 그렇잖아요. 네. 고구려도 장수왕도 있고 왕조가 쭉 이게 딱 밖에 있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른 체제, 다른 국가지. 그때 당시에 이게 한민족이라고 생각한 그런 정서가 있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우린 한민족이지만 왕은 서로 그렇지. 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그래서 거다.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가 어떻게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민족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민족 의식이?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제 의견을 질문을 또 말씀드리는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프로토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원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일대는 국가체제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먼저 세워진 것은 현재 평양 또는 요동지방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정치 체제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데 그 체제는 거기 핵심 지역이지만은 나머지 지역들은 그의 영향권 내지는 그의 생활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문화권도.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북만주 지역도 초원권도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경우에 정치 세력이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않았겠지만은 하나의 공동체의 의식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 말했지만 남방 쪽에서 종족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남방계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유전인자 분석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드려요. 전문가들한테도. 일단 그래서 정치체제가 처음 생긴 건 조선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례를 보게 되면 한이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한. 한이 삼한이에요. 결국은. 예. 그런데 그것은 빠르면 어쩌면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넉넉 잡고 기원전 2세기까지는 한의 존재가 있었다고 봐요. 다만 사료상을 놓고 볼 때는 기원 전후한 시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삼한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명칭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들 조선과 한으로 한은 통일돼 있다. 네, 한의 통일이 아닌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이 조선 한 공동체라는 용어를 제가 그래서 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일부의 단재 선생 같은 경우나 실학자들에서 그런 경우 한 적 있지만 삼한은 원래가 중부 이남의 삼한이 아니라 원래 북쪽에도 삼한이 있었다. 그것이 내려서 삼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있지만 네.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중부 이남은 한이란 말로 늘 알려져 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이란 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후대에 만든 것이라고 그러지만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주도가 돼서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네. 그때 김춘추가 한 얘기들이 뭐냐면 이 얘기를 일통삼한이란 말이에요. 일통삼한. 민족 의식이 있었네. 그렇죠. 그다음에 삼한일가. 삼한일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와서 고정이 대한제국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한이란 말이 우리가 한국 할 때 한자잖아요. 근데 이 말을 여기 좀 얘기 길어지지만 오늘은 간단히. 네. 그런데 이 한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칸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발음이 KHAN 또는 KN으로 발음은 칸이에요. 징기스 칸. 징기스 칸 아니죠. 그가 칸이죠. 이거는 발음색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가장 으뜸되는 임금이라든가 네네. 하늘이라든가 나라를 뜻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러면 투르키에도 칸국이잖아요. 예.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에도 시박 칸국, 부아락 칸국,
코칸득 항국, 그다음에 러시아의 전신 킵차크 항국. 항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이라는 용어는 알타이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과 조선의 관계를 어떻게 배치시킬 건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의식은 있다는 거죠. 네. 또 이거 하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근대 개념을 가지고 오해를 해요. 고구려 근대요? 백제 신라 근대, 근대.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랬을 경우에 국경이 있으니까 국경선을 넣고 치고받고 서로 올라가고 완전히 교류가 없었다. 그렇지는 않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경을 자꾸 벽 개념으로 보면 안 돼. 월 개념으로. 그래서 영향력 개념 정도로 볼까요? 대항력 개념도 그렇고 자유 웬만큼은 이게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왜냐하면 철책이 있기를 단적인 계속. 예. 네. 5세, 6세 기용의 신라 대농 경주에 가게 되면 대농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 문화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흔히 말하는 유목문화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적인 거예요? 고구려적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직접 저쪽에 연결시켜요. 알타이 문화랑 직접 연관시키고 있어요. 근데 고대사에서는 그건 가능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에가미나미오라는 사람이 1947년에 젊은 학자가 주장한 건데 부역의 일족이 한반도 남부에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몇 명이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내려올까? 얼마든지 내려오죠. 우리는 벽이 있으니까 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그건 아니죠. 벽 개념이 아니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와 남만 지을 때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권이에요. 생태 환경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교환이 이루어지던 것이죠. 이런 이론들은 역사학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김 선생님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는 적대국이었고 교류가 없었다. 그렇지는 않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 요때 외 세력들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일본 요때로 건너가서 친신라계, 친백제계, 친가야계, 친고구려계가 각각 다른 길로 들어가 정착하고 서로가 이합 집산하고 쟁패전을 벌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만주에 있었던 우리 같은 반개 종족이란 말을 쓰지만 손비계나 거란계나 말갈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보세요. 중국 지역을 보세요.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자꾸 근대적 개념을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별개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럼 네. 어떻게 고구려 승려들이 백제로 내려오고 또 신라로 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고구려는 그 중심이 어디예요? 저 평양 고구려는요? 쪽이에요? 첫 번째는요. 현재 지반시예요. 압록강 중류. 압록강 강계라고 중류. 그러잖아요. 강계시. 건너편에 있는 현재 지반시를 국내성으로 일단 봐요.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 네. 이제 중국으로 저 편입이 돼 있죠. 지금 중국 땅이 된 거죠. 그쪽이에요. 그리고 427년에 평양적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내려와요. 그럼요. 왜 그랬죠? 그거는 이제 줄어들었나? 좀 복잡하지만 그냥 얘기해도 돼요 오늘? 네. 네, 네. 원래 안 되는데 오늘 그냥 하시죠. 그러죠. 아 이거 참 그러면 고구려는 왜 길어지는데. 평양으로 이동했을까? 사실은 그 이전에도 평양이라는 지명이 나오지만 평양이라는 지명은 흔한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평평하고 땅이 있는 곳.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한 현재 평양 지역 있잖아요. 여기 최종적으로 내려온 건 427년이에요.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을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고구려의 북진 정책이 좌절되고 우리는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평양 지역이 뭡니까? 대동강 유역이잖아요. 대동강과 만나는 강이 뭡니까? 예성강이잖아요. 그리고 예성강, 한강이 전부 다 만나는 곳이 경기만이잖아요. 대동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백평야도 있지만 현재 쭉 내려오는 것은 한반도 최고의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는 항상 거기는 농산물이 부족한데 내려온 것은 바로 남진 정책을 취한 것은 바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에요. 보급. 그렇죠. 이거예요. 두 번째는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내성보다는 평양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예요. 평양 지역은 그 이전부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인식성에서는 거기가 조선의 도읍지예요. 왜요? 네, 조선의 도읍지. 고조선의 도읍지? 네. 인식상에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식상이라는 게 뭐죠? 인식상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의 수도가 어딘가 문제잖아요. 그 이 문제는 복잡해지는 건데 조선의
마지막 유마조선의 수도를 현재 평양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설정 낙랑군의 문제까지 해서 복잡해지게 돼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수도가 여러 번 옮겼다는 소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현재 평양 지역은 중국 살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실제로 낙랑군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양 지역은 바로 조선의 그 수도였다는 고조선 인식이- 때부터 마음의 고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길 내려온다는 것은 아, 그 동천왕 조에도 나와요. 고조선에서 때도 그때가 수도인 지역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 여러 개 서로 이종서로 주장하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 조선의 수도를 자기가 수도로 삼게 되면 모든 정통성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큰 나라 치고는 거기서 그거 내려오는 게 뭐 그렇게 큰 그냥 차이가 어렵지 않죠. 있겠나 싶어요. 1000km잖아요. 근데 위로가 너무 이제 멀어지니까 네. 조금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움이 있죠. 이제 제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네. 요것도 제 이론이지만 지금부터 완벽한 제 이론인데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이미 광개토 당시 때 고구려는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대분열 시대잖아요. 북쪽은 56국 시대고 해야 이남 쪽은 한나라 세력이 도망가가지고 동진을 세우고 대분열 시대잖아요. 장수왕이 이 양반이 등장했을 때는 56국이 분열 시대 마지막 단계예요. 그 마지막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고구려 장수왕이 얼마나 대단한 임금이고 국력이 셌냐면은 당시 북이 남쪽으로 도망가서 세운 송나라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후연 이 관계에서 고구려가 캐스팅 보트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북이가 현재 요동지방에 있었던 후연을 공격하니까 SOS라는 거예요. 긴급 타전을 요청해요.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장수왕이 수만의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 있는 북연의 풍옥이라는 임금과 대신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돼요. 불을 다 지르고. 역사의 사실이에요. 팩트. 중국 세례 나오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북위에서는 풍옥을 돌려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고구려에게. 남쪽에 있는 송나라도 풍옥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래요. 네. 고구려가 거절하고 풍옥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후연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로 고구려가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때 네네. 송나라는 현재 남쪽에 있었던 송나라는 요동지방을 공격하고 또는 고구려를 공격해야 되는 의사를 표현할 정도로 대양전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시기에도. 그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바로 있었던 게 뭐냐면 장수왕이 427년도에 수도를 평양 지역으로 옮겨요. 제 이론인데 꼭 맞지는 않아요. 제 이론이니까. 평양 지역을 가게 되면은 고구려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중국 쪽이 크게 보면 남북으로 분단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가 국제적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려면은 동시 등고르기를 펼쳐야겠죠. 아, 평양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배 보내기 편하고. 그렇죠. 실제로 기록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니까. 이게 예. 뭐냐면 이 책이에요. 고구려 해양사연구. 예. 동시 등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만을 이른바 고구려 영향권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경기만 북쪽과 대동하구를 출발하게 되면은 오늘날의 요동지방도 쉽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화북지방 가도 쉽게 가고 그다음에 현재 산동 남쪽 아니면 해안 쪽 아니면 장강유역까지 고구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200년 동안 고구려는 동시등고르기를 펼치는 거예요. 이게 해양력이에요. 더군다나 백제 세력이 북쪽 정권이랑 교류하는 걸 바다에 차단하잖아요. 고구려 차단해요. 기록이 다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손학들이 말씀하신 농경지 확보, 남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외에도 정통성 문제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는 고구려가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교통망을 확보하니까 뭐겠어요. 사절단만 오고 갑니까? 무역망이 확장되죠. 그래서 그런 증거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필요하시면. 네. 무역망 확장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우리가 말하는 북방 문화도 있고 중국 북쪽 문화도 있고 해야 이남 또는 강남 지역에 독특한 한 문화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벽화라든가 아니면 유물이라든가 등등. 네. 그래서 고구려는 평양 지역으로 옮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보면은 고구려가 기본적으로 옮긴 건 잘했다고 저는 근데 봐요. 어쨌든 이번 이제 푸른 한국사의 이제 본격적인 역사 얘기에 첫 주제가 고구려고 네. 그 중에서도 광개토 대왕 얘기를 해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네. 광개토 대왕 비도 네. 갖고 오시나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벌써 한 시간? 거예요? 네, 아직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다음 저는 시간에. 우리 시청률 안 나오는 거 책임 못 집니다. 왜요? 제가 어려워서는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요. 아유, 어렵다니요. 헤헤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광개토 네. 대왕릉비 저게 네. 재밌는 저는 얘기를 정말 좋아요. 가득 담고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아니까 일목요연하게 딱딱 정리하잖아요. 아, 좋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저 비에 대해서만 제대로 배우면 재밌겠는데 오늘 아까 그 태조 네. 고구려 태조 광개토대왕 얘기하는 거예요? 광개 아니, 아니에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 태조가 누군데? 여섯 번째 무슨 왕인데? 태조 태조왕이에요. 그분은 갑자기 잠깐 등장했다가 아니요, 올해 굉장히 나이가 근데 많아. 우리는 배웠어? 우리 한 아까 90살 정도 살았는데. 고구려 장수왕이에요? 아니에요. 장수왕은 78년까지 얘기했고요. 아까 그 교수님이 갑자기 98세. 여섯 번째 왕이 고구려 태조라는 이름을 맞아요. 가진 왕인데 태조대왕이에요. 이분은 왜 이름이 태조일까요?라고 저희한테 퀴즈만 내고 답을 얘기 안 바로 해주셨어요. 그 지금. 문제잖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시작한 것은 추모인데 소국 병합 운동을 펼쳤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북한에서는 그걸 통합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저는 통일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그래서 6대 태조대왕 때까지는 콜본부에 출발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흡수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를테면 비류국, 개마국은 현재 백산 지역이잖아요. 뭐 준하국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심지어는 LG 44년에는 모본왕이 오늘날의 북경 이북 지역을 공격을 해요.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지역을 공격해요. 진짜예요. 그냥 고조선의 그 과정 속에서도 초기에도 옛 땅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죠. 아. 그리고 6대 태조대왕 때는 요소 지방에다가 10성을 쌓아요. 10개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은 단순한 보루라든가 이런 포트 개념이 아니라 저는 관리 체제라고 봐요. 진짜 고구려는 전혀 박진감 넘쳐요. 아니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고구려 하면은 주몽 조금 알고 근데 이것도 역사가 아니고 약간 설화적인 요소로 하고 아니죠.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응?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리고 끝이지 나서 뭐. 이제 뭐 온달 장군 나올 때쯤에 뭐저 아니 저 아주 호동왕자 얘기는 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호동왕자 낙랑궁 됐잖아요. 호동왕자. 호동왕자가 대무신왕의 형이에요. 그리고 아차산성에서 막 죽은 아. 고국원왕 이런 얘기 좀 알고 아차산성이 죽은 거는 호동왕자가 온달 장군이. 되게 옛날 얘기군요. 호동왕자요. 네. 호동왕자는 당대 최고의 명장이에요. 형이 죽고 나서 태자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런데 호동마저 죽고 나서 그 동생인 대무신왕이 임금이 된 거죠. 호동왕자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대무신 왕이 3대 왕이라는 그분이에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4대는요. 4대는 민중왕, 네? 민중왕, 민중왕. 민중왕. 5대 모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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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제 태조왕이에요. 기억력을 시험하시는 태조대왕이에요. 그다음에 태조대왕이에요. 야 우리는 그 태조라는 말을 쓴 왕을 못 배운 세대네. 근데 호동왕자 얘기도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그래서 6대에 걸쳐서 아니 나만 내가 솔직히 이제 확인하는 게 나만 지금 무식해서 몰랐나. 뭘요? 태조? 와 우리 몰랐어요. 몰랐지. 배운 적이 그럼. 없어요. 아니, 태조 하물며 왕을. 대왕이라는데 대왕.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 태조에다 대자를 붙이는 거야. 태조왕도 아니고 태조 대왕. 근데 우린 모르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수님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고구려의 6번째 왕까지 내려올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임금이죠. 임금 6. 아니 우리 백제의 그 의자왕까지도 아는데 고구려의 태조 대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한 말이야. 우리 그러네. 너무 부정적인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긍정적인 걸 가지고 제가 그 논쟁을 말씀이에요. 펴요. 고구려를 너무 몰랐네. 긍정적인 걸 가지고 논쟁을 펴야 되는데 네. 낙랑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한사고 문제만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비와 연관되지만 일본 열대 외세력이 그거 다음 시간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뭐 한일 간에도 뭐 역사 논쟁이 있고 뭐 KBS 얘기 다르고 뭐 SBS 얘기 다 다르더라고. 그래요. 그래. 그거 저 우리 다음 우리 시간에 많이 알아요. 정리하라고 저기 하면서. 그 신년연에 또 뭐 지운 얘기 뭐. 왜이 내도 해파 저그 맞다 맞아. 그래. 그 이른바 뭐 임나일본분 그럼 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지도 육모검 우리 많이 한다고. 다 하시는구나. 그 일본에 다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준비를 일단 하죠 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태조 대왕까지 6명의 임금이 고구려 주변을 이제 딱 정복하면서 네. 영토를 다 가다 그 놓았다. 세력들이 고구려 핵심 세력이 된 핵심 거예요. 세력이 된 네. 거다 이거. 그때부터 이제 이제 뭔가 고구려의 영토가 대충 이제
이제 발전 시작하는 건데 됐다는 거죠. 그 중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학계에서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랬었지만 이미 5대 모본왕 때 좀 잔인한 임금이에요. 사료상에 모본왕. 모본. 왕. 예. 그때 오늘날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공격해요. 그 어딘데요? 이게 어디냐면 지금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위쪽 지역. 베이징이요? 베이징 위쪽 지역. 만리장성 있는데 그쪽이. 네, 넘어간 거죠. 북경까지 갔다고요? 북경 위쪽 지역. 아 그럼요. 우주평이란다고. 그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 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셨어 그래? 거기를 어떻게 땅으로 갔어요? 아니면 배로 갔어요? 땅으로 가죠.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 왜냐하면 3,000리예요. 고구려 공내성에서 여기까지 대충 3,000리더라고요. 그 땅을 정복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공격하러.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씩은 가끔 그럼요. 침략을 하기도 했다. 네. 제가 보여드린 지도가 이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은 교수님 신나서 잠깐 조교가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가 A44년에 공격한 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제가 기왕하신 김에 뭐. 네. 그 지역 이거 대학원을 못 가가지고 조교를 꼭 한번. 북평 어양 상곡대원을 모본왕 때 공격하고요. 네. 가깝네. 요소지방 가까워요. 생각보다 가깝네. 예, 요하집 야. 요하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 요하가 그때 현지 요한지는 아직 우리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출발한다고 어쨌든 간에 생각하니까 멀지 저기서 요수 지방에다 출발하니까 십성을 바로- 쌓으니까 바로 오네. 짧지만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네. 6대 태조당 때. 저기서 저- 북경이 가까워요? 가깝잖아요, 여기가. 여기 북내성이잖아요. 네. 예. 북경이 이게 뭐 북경이. 베이징. 북경이 거기잖아.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공격 안 하나요? 공격 안 하나요? 북경이 여기 있는 북경이 바로. 그래. 거기가 북경이에요? 북경이죠. 여기예요, 아유, 여기. 북경이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가깝구만. 되게 가깝구나. 말 달리다가 깜빡 졸면 그냥 북경이었겠네. 무슨 특별한 어떤 앉아서 말씀하세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그냥 말 달리다가 잠깐 졸았네. 그 말은 우리 객관적으로 똑같이 보자는 거죠. 차별적 지표 아. 적용하냐는 거예요. 맞아. 우리 그거 선비족들은 정리 좀 합시다. 북쪽부터 내려가지고 치어내려가서 오늘날 화북지방을 다 점령하거나 나중에 전 중국을 정복하는데 예. 똑같이 출발했던 우리 선비족과 우리는 같이 아니, 출발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남침이라는 용어만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 그렇지. 학교 다닐 때부터 남침, 남아. 뭐 우리가 북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예 금기어기 때문에. 아, 그때는 동서남북 전방위 공략 작전을 실천. 그래. 그러니까 그 광개토대왕 때 사실 주변 국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우리 미안하다고는 합시다 진짜. 알겠습니다. 여튼 이제 푸른 한국사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광개토왕이 본격적이야. 배울 건데 마지막으로 태조왕하고 광개토왕하고는 그럼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태조왕의 몇 번째 후손이 광개토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19대 임금이잖아요. 한 11대 정도 뒤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섞이니까 음. 그렇게 큰 차이 물론 큰 차이는 나죠. 네.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연도가 390년 또는 91년도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아마 태조당에만 내 기억에는 AD 108 이 정도 무렵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 11대 정도니까 한 200년 섞이네. 200년 정도 있겠네 당연히. 예. 태조당 연대는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네네. 대충. 알겠습니다. 아주 학자적인 치밀성. 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광개토 대왕의 진짜 모습이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놀란 많은 광개토 대왕 비에 대한 얘기. 예. 네. 근데 저게 진짜 10시간짜리인데 저게. 동아시아에서 가장 호전적이었던 임금. 네, 광개토 대왕 이야기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명철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